국회 의결되고 나서 헌재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아스팔트 극우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16년과 전혀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상현이 상식적으로 정광훈 집회에 가서 정확하게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경악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이 소용돌이에 빠져든 지 어느덧 100일을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가 더 중요한 변곡점들이 남아있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은 고양병 이기현 국회의원님을 만나서 현 시국을 좀 진단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어떤 시간을 보내셨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잠을 자도 자는 것 같지도 않고요. 뭘 먹어도 맛있게 먹었다는 생각도 별로 없고 항상 답답하고 불안하고 좀 그런 세월이었어요. 저도 이럴지언데 국민들, 특히 생업에 종사하셔야 될 국민들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제는 정말 자영업자를 뛰어넘어서 대한민국의 대기업들마저도 지금 지표들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실제로 다시 또 순환해서 서민경제를 압박할 텐데 빨리 이 상황을 끝내야 되겠다. 저는 이 생각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하나씩 저희가 궁금한 점들을 이기현 의원님께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재 선고가 언제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하세요? 다음 주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음 주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헌재도 여러 고심이 있을 텐데 탄핵이 인용되느냐 기각되느냐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뭐 제일 중요하게 관심사이겠지만 이제 일주일 남았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법리적 상식, 기본 생활의 상식으로 봤을 때 탄핵은 불가피하다, 인용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인용이 되고 나면 그로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될 텐데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준비해서 헌정 질서가 바로 서는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깊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간에는 오히려 이게 역전되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객관적으로 좀 짚어주시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제가 만나서 얘기해보면 17년대 탄핵이 이루어지고 대선에서 정권을 뺏긴 것을 굉장히 큰 반면교사로 삼고 있어요.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흔들리는 윤석열을 보호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 가능하면 탄핵 국면을 안 가려고 노력했지만 국회 의결되고 나서 헌재 심판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 아스팔트 극우들하고 손을 잡았어요. 저는 이 부분이 그 16년과 전혀 다른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손을 잡았냐면 본인들이 이렇게 무너지면 대통령 선거에서 또 질 것이고 본인들이 감내할 수 없는 5년의 시간이 본인들을 기다리고 있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최근에 여론조사상에 나왔던 보수 과표집, 저는 정확하게 표현하면 보수 과표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3, 4% 내외에 있었던 극우가 이 여론조사판에, 정치판에 직접적으로 들어왔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여론조사들 보면 응답률이 2배 이상 폭등을 합니다. 그리고 보수 과표집이 분명히 보여요. 중도 보수 진보로만 나누지만 극우에 계신 분들이 있고 극좌에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극우에 계신 분들, 특히 정광훈 목사로 대별되는 이런 분들이 윤석열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힘 내에 있는 윤상현, 나경원, 권성동 등 보수주자들하고 손을 잡은 겁니다. 본인들은 다음 대선 어찌할지언정 국민의힘 내에서 무너지는 걸 막고 이제 이 시간을 지나고 나면 다음 지방선거와 총선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우리가 상황을 역전하려면 지금 우리가 지도가 무너지는 걸 막아야 된다. 지금 아스팔트 극우가 손잡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윤상현이 상식적으로 정광훈 집회에 가서 정확하게 90도로 인사하잖아요. 저는 그걸 보면서 좀 경악했어요. 적어도 대한민국의 합리적 보수를 주장했던 사람이라면 헌재도 무시하고 헌법 가치도 무시하고 대한민국의 정당 체계와 국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있는 저 극우 집단하고 손잡으면 안 되는데 그것을 해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한국 사회가 굉장히 불안한 정당 체제로 장기간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너무 좀 독주한다, 또 네. 경쟁자를 가만두지 않는다, 뭐 이런 점에서 불안해하는 이런 국민들이 적지 않다라는 게 사실 좀 드러난 거라고 또 보이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지금 현실적으로 압도적 1위의 후보로 나서고 있는 것에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부족함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탄핵 직후에 12월 셋째 주에 갤럽 여론조사에 보면 국민의힘이 24%, 그다음에 민주당이 48%입니다. 제가 30년 넘게 갤럽 여론조사를 봤을 때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더블 스코어의 정당 지도 차이를 낸 것은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불과 한 달도 가지 않고 다시 국민의힘이 역전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다시 이제 돌아온 거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보수 정당이 극우가 손잡고 이 상황을 역전시키려고 하면서 여론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하해서 생긴 일종의 여론조사상 왜곡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아무리 잘해도 기본 베이스가 있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잘해도 기본 베이스가 있는데 이틀 이상을 뛰어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문재인 대통령이 8년 전에 대통령 선거 나갔을 때 압도적 1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의 야당 후보가 됐을 때 42% 받고 대통령이 당선되셨어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여론조사의 수치를 나중에 1대1 대결 구도로 환산해 보면 50%를 넘어갈 겁니다. 하지만 현실로 보면 대선 결과에는 꼭 그렇게 반영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건 이재명 대표 개인의 한계, 부족함이라기보다는 한국 정치권이 갖고 있는 양당 구도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드립니다. 자, 예상한 대로 이제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면 민주당 안에서의 조기 대선 과정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제 현재 판결이 만약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법상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르게 돼 있습니다. 다음 주에 제가 헌재에서 판결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아주 재밌는 과정이 있습니다. 헌재가 이런 보궐선거에 예상되는 판결을 할 때는 꼭 선관위하고 상의합니다. 선관위 입장에서 보면 투표를 높여야 되는 게 선관위 기본 책무이기 때문에 주말과 연계하지 않습니다. 그 날짜를 협의합니다. 아주 재밌게도 60일을 딱 환산해 보면 5월 어린이날이 있고 대체 휴일이 있는 5월 첫째 주에 연휴하고 딱 합쳐져요. 이렇게 되면 직장 생활하고 있거나 20, 30대 유권자들이 대거 선거에 기권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이 부분도 아마 선관위는 굉장히 고심을 할 것 같고요. 날은 그렇고 각 정당들은 한 달 안에 후보를 확정해야 됩니다. 선관위 구성, 후보 등록, 검증, 당내 경선에 대한 검증, 승인 절차 이걸 한 달 안에 끝내야 되고요. 오롯이 30일, 한 달은 선거 치르는 과정입니다. 정당은 한 달 내에 모든 과정을 다 마무리해야 됩니다. 공중파를 통한 TV 토론이 한두 해 진행되고 나면 거의 모든 게 끝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빠르게 후보 선출 전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대응을 어떻게 할지도 되게 궁금해지거든요. 예측을 해보시면. 국민의힘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자체가 법률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탄핵에 있어서 기각을 좀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일단 헌재 판결을 바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고 지금 국민의힘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는 구구 집단이 이 판결에 대해서 폭력적 대응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당은 더욱더 어려워지고 이것을 내부에 정리하고 선관위를 구성한다는 대선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그 결정을 하는데 적어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시간을 허비할 것 같아요. 민주당은 30일을 쓴다고 하면 국민의힘은 20일밖에 못 쓰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구 집단의 국민의힘 장악의 상징적 인물이 김문수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과 이재명 대표를 붙이면 5대 2가 나오고 김문수를 붙이면 5대 3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홍준표와 오세훈 정도가 있는 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3분의 1의 표가 이미 구구 집단에 의해서 장악돼 있다고 판단합니다. 남해당 선거에 제가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한동훈 후보가 굉장히 고전할 수밖에 없을 거다라는 점을 생각을 하고요. 김문수 후보가 예전에 진보운동을 했던 건 사실이지만 국회 현안 질의 때 일어나서 사과하라는 의원의 요청에 다 모든 국민들이 일어났는데 김문수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지점을 구구 집단들이 본 겁니다. 김문수밖에 없네. 오세훈 한동훈도 모르겠고 홍준표는 뭐 아닌 것 같고 김문수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김문수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건 개인적 평가입니다만 국민의힘에게도 불행이고 길게 보면 대한민국에도 불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선 끝나고 나서 김문수로 대표되는 구구 집단이 국민의힘의 내용적, 사상적 장악을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제가 이렇게 얘기해놓고 불과 한 달 후에 이제 제가 예측한 게 엉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딱 그 과정으로 김문수의 등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본인도 깜짝 놀랐거든요 처음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원들에 대해 질의 답변하는 김문수의 태도만 보면 아 우리가 알던 경기도지사 김문수, 인천에서 노동운동하던 김문수 아니다라는 걸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개헌해야 되지 않냐 이런 논의들이 많이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가능할지도 좀 궁금하기는 한데 본질적으로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 저는 개헌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갑자기 생긴 보궐선거에 개헌을 없는 것은 이번 선거가 생기게 된 본질을 흐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 그래서 이번 대통령 선거에 개헌을 얻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너무나 많은 과제들을 개헌에 담아야 되는데 37년 만에 하는 개헌이라고 하면 한꺼번에 담기 너무 어려워요. 저는 김성회 의원이 최근 저하고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김성회 제안한 내용인데 독일처럼 4년 단위로 국회 내에 개헌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4년 과정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단계의 개헌에 대한 의제들을 정리해서 총선과 개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유연하게 좀 그렇습니다. 개헌을 문턱을 낮출 수 있겠네요. 선거와 같이 치러내는 그래서 선거 비용도 줄이고 국가의 기본적인 발전 동력에 맞는 헌법 체계도 빨리빨리 수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개인적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느끼듯이 대한민국이 거의 심리적 내전 상태다라고 말할 정도로 분열이 되어 있거든요. 네. 그 이후에 정치는 어떤 과제를 붙들고 해야 된다. 화두를 좀 말씀을 해주세요.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치의 불안정성, 경제 안보로 전이되면서 경제의 불안정성이 너무 커졌습니다. 이제는 저희가 북한만 적이 아닙니다. 세계 어느 강대국도 한국의 경제적 안정성을 해치려고 하고 군사적 안보를 해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저희 적입니다. 지금 당장은 동지이고 협력 관계이지만 저들이 언제 그들의 국가에 의해서 그 나라 국민들의 국익을 위해서 한국을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더 정치하는 저희들이 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는 공직자들이 예전과 다른 경각심을 가지고 세계 정세와 세계 경제의 흐름에 대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저는 1번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국민 통합입니다. 국민들 각 집단들이 서로를 혐오하지 않고 저 사람이 나를 핍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 구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일 큰 책임이 있고요. 저희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나가고 우리 국민들이 서로 공격
공격하지 않는 세상, 서로를 증오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국민적 동의하에서 진행돼야 되는데 그 과정이 좀 험난한 길이긴 합니다만 꼭 가야 될 과제로 생각하고 그 일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으로 우리 의원님께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지역을 위해서 지금 뭐 또 어떤 활동을 좀 하고 계시고 네. 그 점에 좀 주목해 주시면 좋겠다. 교통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이 문제는 GTX A 노선의 조기 개통이 있었고요. 다른 데도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지만 발표되어 있는 A, B, C, D 중에 착공해서 완공한 데는 물론 이제 반쪽짜리입니다만 저희밖에 없어요. A밖에는. B 노선 아직 착공도 안 했습니다. C, D 다 마찬가지고요. 7, 8년에서 10년이 걸리는 과정들을 남겨놓은 도시들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교통 문제의 핵심인 고양시 내 기업이 없고 일자리가 없는 문제. 저도 그렇고 많은 고양 시민들이 인정하시는 문제지만 고양시의 제조업 인프라보다는 문화생태계 인프라가 훨씬 더 빠르고 부가가치 생산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동의해 주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제가 일산 동구 지역의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호수공원과 장항동, 고양시의 녹지공간 축을 중심으로 해서 문화계의 생태계를 만들어 보려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아람누리라고 하는 멋진 클래식 공연장이 있고 제가 조금 질척거렸습니다만 호수공원 반대편에 K컬처밸리 핵심인 아레나를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간공모가 곧 진행이 될 것이고 만약에 민간공모가 어려워진다고 하면 경기도가 책임지고 시공하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도지사가 했고요. 물론 운영은 이제 민간기업에서 하게 되겠습니다만 킨텍스가 제3전시장까지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저희가 공약에 넣었고 최근에 좀 진도를 빼고 있는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을 좀 유치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보고 빠져나가는 곳이 아니라 미술품도 관람하고 대중관람도 할 수 있는 킨텍스에 대해서도 관람도 가능하고 클래식과 대중공연을 볼 수 있고 부가가치 산업들이 만들어져서 이것에 방송, 영상, 문화, 컨텐츠 산업들이 정말로 뛰어노는 K문화의 성장도시, 핵심 도시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의 성과들을 좀 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고양경 이기현 의원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